어떤 이들은 역사나 사회를 일종의 피라미드로 이해합니다. 가장 위에는 군주가 있고 그 아래로 귀족, 기사, 성직자 그리고 다수의 농민 계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은밀한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배후에서 모두를 조종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러한 두 모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맞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계층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 모두 인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층 구조가 한층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트워크 또한 역사의 변화와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증기선과 철도의 출현으로 등장한 근대 세계의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통신망의 등장으로 촉발된 최근의 변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때로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서로 다른 집단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던 18세기 프랑스 파리의 살롱들 사이에서 혁명의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네트워크란 간단히 말하자면 상호 연결된 노드의 모음입니다. 여기에서 노드는 사람이 될 수도, 시장이 될 수도, 혹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대개 비슷한 부류의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노드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을 다른 개인과 결합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는 민족, 계급, 성별, 연령 등의 공통적인 지위나 혹은 교육, 종교, 직업, 취미 등과 관련된 공통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활동했던 작가와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블룸스버리 집단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들은 예술, 인생, 정치, 성적 지향 등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었던 이상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나아가 구성원 간의 연결이 결혼의 형태로 한층 강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개별 노드들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연결을 선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거미줄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례로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레너드 울프와 결혼하였지만 동시에 정원사인 비타 색빌 웨스트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블룸스버리 네트워크 중심에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따라서 네트워크의 허브 혹은 중앙 노드로 부르기에 적합합니다. 흔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네트워크 구조와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계층 구조도 네트워크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의 형태가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피라미드의 정점이 곧 중앙 노드가 됩니다. 그 아래로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형태로 정상과 연결되지만 피라미드의 아래로 내려올수록 노드 사이의 수평적인 연결은 줄어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층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는 상호 연결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네트워크는 더욱 수평적인 상호 연결을 특징으로 합니다. 네트워크는 다수의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보다 한층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대체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이 더욱 많이 상호 연결될수록 네트워크의 기능도 향상됩니다. 또한 일부 노드는 다른 노드들보다 상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 중심성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연결 또는 관계의 수를 측정합니다. 반면 매개 중심성은 특정 노드를 통과하는 정보의 양을 측정합니다. 철도 네트워크의 노드 역할을 하는 기차역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역보다 사람이 몰리는 역이 있는 것처럼 어떤 개인은 네트워크 내에서 한층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또한 중개합니다. 물론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가 반드시 가장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가장 핵심적인 연결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근접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로부터 몇 단계에 걸쳐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측정합니다. 근접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정보가 네트워크 전체에 흩어져 있을 때에도 정보에 한층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러한 높은 근접성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공산당 내 강력한 세 기관에 모두 소속해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은밀하게 자신이 통제하는 노드들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높은 중심성을 가지는 노드는 곧 다른 노드보다 연결이 좋은 노드이며 동시에 네트워크의 허브로 여길 만한 존재입니다. 흔히 네트워크 내에서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연결만이 중요하다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약한 연결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개개인 사이가 6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고전적인 아이디어가 이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스탠포드 대학의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행한 실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무작위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 편지를 특정한 사람에게 다시 전달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을 잘 알았기에 직접 편지를 전달하여 쉽게 부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분리 정도는 1위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 편지를 전달할 대상을 알지 못하였기에 다른 사람을 거쳐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쳐가는 만큼 분리 정도가 하나씩 늘어났던 것입니다. 평균적인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 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즉, 임의위 두 노드를 연결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5 중재자가 필요하였던 셈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느슨한 혹은 약한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만으로 연결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래서 고립이 되어 있다면, 다른 집단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연결이야말로 서로 다른 사회와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물론 약한 연결이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잇는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 전후 파리의 문학 살롱을 운영하였던 여성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집단에 속했던 계몽주의 사상가와 혁명가들을 살롱에 초대함으로써 그녀들은 상이한 계급과 교육 환경으로 나누어져 있던 집단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은 장차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초의 세계는 약 30개의 제국, 왕국, 공국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각의 국가는 강력한 개인인 군주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하향식 계층 구조가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오래된 질서를 뒤흔들 새로운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세계 탐험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면서 정교한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오늘날의 케냐와 탄자니아가 위치한 동아프리카로, 다시 인도 동남부의 고아, 말레이 반도의 말라카, 그리고 마침내 중국의 광동으로 이어지는 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항로와 무역의 팽창에는 크게 2가지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나는 카라벨과 갈레온으로 대표되는 한층 진보된 선박 제조 기술과 이전보다 정확도가 높아진 지도입니다. 참고로 카라벨과 갈레온은 각각 소형 범선과 대형 범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회적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선원들은 각자 자신의 항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였고 이는 항해 지식이 널리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항해의 네트워크이자 경제적 교류의 네트워크는 경직된 계층 구도의 성문을 파괴하는 공성추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탐험가와 선원 그리고 상인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무역 제국이 전통적인 질서에 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남서쪽 이베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중부 유럽에서도 새로운 혁신의 씨앗이 피어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쇄술이 보급되기 이전 서적과 문서는 매우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류층에 속하는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만이 이를 독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와 법원 정도가 문헌 자료를 유통하는 중앙 노드 역할을 하였을 뿐입니다. 정보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유통되었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다양한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 8세의 수석 장관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이 바로 그 극소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튜더 왕조 문헌 자료에 수집된 2만여 편의 편지는 크로멜이 누렸던 엄청난 수준의 정보 역량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려 2100명 이상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지의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 인사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쇄기가 이 모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쇄소를 일종의 허브로 하여 유럽 전역에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찾아 그들에게 몰렸습니다. 구텐베르크는 15세기 독일에서 최초의 인쇄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가 시작할 무렵까지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도시의 20%가 인쇄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책은 이전보다 널리 보급되었고 가격 역시 저렴해졌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자면 서적의 가격은 1450년에서 1500년 사이에 65%가량 하락하였습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까지 1세기 동안 전반적인 가격 하락은 무려 90%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인쇄기술의 보급이 낳은 파급 효과는 그저 책 가격의 하락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헌 자료의 유통이 종교적 위계 질서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는 위계 질서의 중심이자 상층에 위치하였습니다. 따라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기성교회를 공격한 행동은 그저 개혁이 아닌 혁명을 선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참 확산되었던 인쇄기술 덕에 루터의 저항 소식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과거였다면 루터의 주장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다른 이에게 전달해야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과 몇 달 사이에 라이프치히, 바젤, 니른베르크에서 루터의 주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내의 인쇄소는 무려 5000종의 관련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 가운데 8개가 라틴어 대신 독일어 문헌이었기에 보통 사람들도 쉽사리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평범한 이들이 위험한 사상을 접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쇄기와 서적을 매개체로 하여 개신교가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 번져나갔습니다. 실제 개신교의 전파 가능성은 서적수와 비례하였습니다. 충분한 인쇄소와 서적을 보유한 도시의 시민일수록 개신교로 개종할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반면 인쇄물이 유행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개신교가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책이 부족할수록 보수적인 신앙이 강고하게 유지되었던 셈입니다. 기존의 가톨릭 신자들은 새로운 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힘으로 찍어 누르기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네트워크는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를 제거하는 일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고도로 집중화된 소수의 노드에 의존하는 계층적 피라미드 구조는 상위 노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쉽사리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한두 노드를 공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개신교 전파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입니다. 가톨릭을 신봉했던 메리 1세 여왕은 개신교도들을 가혹하고도 신속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신교의 주요 노드 20개 가운데 14개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매개 중심성을 가진 신교 지도자들은 빠르게 새로운 이들로 대체되었고 결국 네트워크 자체는 살아남았습니다. 중앙 집중도가 피라미드형 조직보다 구성원 전체에게 한층 고르게 분산되었기에 네트워크는 충격에 버틸 정도로 탄력적이었습니다. 몇몇 인물을 없애는 정도로는 네트워크의 회복과 확산을 막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인쇄술의 확대는 유럽의 종교개혁을 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성공은 또 다른 위대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직된 가톨릭 교리에서 벗어남에 따라 지적 생활을 억누르던 종교적 억압도 약해지며 한층 자유로운 사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 위에서 17세기의 과학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테면 당시의 위대한 학자 뉴턴은 새로운 접근법을 과감하게 시도하였고 인쇄술을 통해 이를 청중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쇄술의 보급과 종교개혁 그리고 과학혁명의 시작은 모두 기존 질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서양을 두고 양쪽에서 전통적인 위계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많은 모임의 네트워크가 혁명과 독립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1773년 영국에게 유리한 세법 개정에 저항했던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북미 식민지 사회 자체는 수평적이라기보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서로 다른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혁명적 사상을 퍼뜨리는 데 기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보스턴 지역의 5조직이 특히 독립운동의 기둥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체 조직들의 회원 가운데 86%는 하나의 조직에만 소속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몇몇 인물들은 다수의 조직에서 활동하며 조직 사이의 연대와 정보의 전파를 주도하였습니다. 일례로 4개 조직에 소속되었던 조셉 워렌, 3개 조직에 발을 담았던 폴 리비어, 사무엘 아담스, 벤자민 처치가 있습니다. 특히 워렌과 리비어는 가장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였습니다. 네트워크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중개자의 적극적인 활약 속에서 네트워크들은 상호 연결되어 나갔고, 마침내 혁명과 독립의 아이디어가 13개 식민지 전체로 퍼져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18세기 말엽 계몽주의의 확산과 프랑스 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철학자 볼테르와 루소는 혁명적 계몽주의 사상의 중심 노드가 되었습니다. 당시 편지 쓰기가 네트워크를 강화시켰습니다. 볼테르의 경우 1400명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합니다. 이들 편지 네트워크는 다양한 사상가를 연결해 주었으며 동시에 공화주의와 인민주권의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민간 결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프랑스는 한층 위계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혁명의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혁명은 폭력적인 유혈 사태를 낳았습니다. 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무정부의 혼란, 학살, 그리고 테러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자코뱅 세력은 피해 굶주린 군중을 상대하기 위해 공안위원회를 설립하고 위계 질서를 부여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프랑스 혁명이란 하나의 계층이 다른 계층을 대체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군주 대신에 혁명적 독재가 등장하였고, 끝내 나폴레옹 제국의 새로운 유럽 질서로 이어졌습니다. 본래 나폴레옹은 무명의 코르시카 섬 출신 군인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낸 혼란과 기회 속에서 그는 프랑스 황제에 올랐으며, 이후 유럽 전체를 호령하는 위협을 세웠습니다. 역사의 길이 기억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군을 이끌고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다음 유럽의 새로운 위계 질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나폴레옹의 적들이 동맹을 맺어 대항하였습니다. 그들은 프랑스라는 강적을 함께 물리친 다음 이번에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위계 질서를 유럽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만들어진 질서는 적어도 1세기가량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나폴레옹의 군대는 끝내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연합 세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후 100년간 유럽을 지배할 5개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앞선 4개국에 더하여 프랑스가 합류하였습니다. 이들 강대국들은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명분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1815년 빈 회의에서 미래 구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은 어쨌든 효율적으로 작동하였습니다. 1715년에서 1815년 사이 유럽에서는 33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1815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는 절반인 17회의 전쟁이 터졌을 뿐입니다. 그나마 발발했던 전쟁도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18세기의 7년 전쟁과 같은 국제적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질서의 배후에도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1815년 유럽 열강들은 상호 연결되는 나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 5강대국은 범유럽적 네트워크의 허브였고, 소통을 위한 통로가 열려 있었기에 그를 통해 갈등을 조절하였습니다. 대체로 대륙에 위치한 4개국 사이에 힘의 균형이 유지되었으며, 영국은 외교를 통해 균형과 질서를 지켜나갔습니다. 비록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불만이 없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은 5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아울러 갈등의 확대를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5개국이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각국을 다스린 군주나 귀족층 역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국가에서는 위계 질서의 상층에 위치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영국의 작센 코부르크 고타 왕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부부는 물론 벨기에의 레오폴드 왕도 해당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는 또한 프랑스의 오를레앙 왕가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그리고 러시아의 로마노프 가문과도 인척 관계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왕실 네트워크 또한 글로벌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영국은 19세기 이후 국가들을 뛰어넘으며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파도를 지배하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원인은 여럿이지만 각지의 기존 위계 질서를 제국적 네트워크에 효과적으로 통합한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행정가이자 제국의 서아프리카 통치 정책을 구상하였던 프레드릭 루가드의 사례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는 지역의 위계 질서를 제국 시스템에 통합하는 일종의 간접 통치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식민지의 족장이 기존의 부족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정하는 대신 그들을 제국의 일부로 끌어들였습니다. 족장들 역시 어쨌든 자치가 허용되고 거기에 그럴듯한 영국식 칭호와 같은 명예까지 받게 되자 제국의 통치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영제국은 또한 거대한 기술적 네트워크이기도 하였습니다. 산업혁명과 은행들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네트워크의 성장 속에서 중요한 기술적 기반시설에 충분한 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철도와 전보의 네트워크는 진보된 항해기술과 결합하여 제국 전체를 연결하였습니다. 일례로 19세기 인도에는 2만 5천 마일의 철도가 건설되어 인도 아대륙을 한층 밀접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세계화를 한층 촉진시킨 통신혁명을 가져온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 역시 제국의 주요 업적입니다. 운송 기술 또한 개선되었으니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여행은 보다 신속하면서도 저렴해졌습니다. 이를테면 리버풀과 뉴욕 사이의 운송 비용은 1830년에서 1880년 사이에 50%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30여 년 동안 다시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게 근대적 대량 이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향한 유럽인만 5,500만에서 5,800만에 달하였습니다. 5천만가량의 인도인 및 중국인 또한 아프리카, 호주, 동남아시아 등지로 행운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민자들의 증가는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정서를 자극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의 중국인들은 학대에 시달렸으며 독일의 선동가 정치인들은 동유럽의 유대인 이민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19세 기동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5강대국은 상호 협조하에 유럽의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대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기존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새로운 네트워크가 위협적으로 부상했던 것입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사회주의 네트워크가 빠르게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로는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유럽 사회주의자 네트워크에 속했으며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장악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 혼란스러운 러시아에서 레닌 일파는 자유주의자와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볼셰비키 10월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정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정치 세력들과 달리 볼셰비키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었기에 정치적 투쟁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잘 연결되어 있었고 바이러스가 퍼지듯 이념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였던 레닌이 죽자 이번에는 볼셰비키 사이에 후계자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조셉 스탈린이 승리하여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로 군림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탈린은 원자화된 개별 시민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위계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탈린 통치기 소련인들은 이웃에게 공격을 받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쓸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처형당하거나 굴락으로 알려진 강제수용소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몸을 사렸고 그들은 곧 공포 통치의 바다에 떠있는 외딴 섬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민 사이의 네트워크가 사라지자 국가 권력은 한층 억압적으로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념에 기초한 공포 통치는 비단 스탈린의 소련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라 세계 전반의 문제였습니다. 사회주의 소련과 마찬가지로 나치 독일 또한 네트워크로 힘을 키웠습니다. 유럽의 파시스트 운동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한층 격렬해졌는데 나치는 특히 투표를 통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1930년에서 1935년까지 유럽 전체의 파시스트 계열 정당 가운데 나치는 가장 인상적인 선거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독일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민간 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례로 1928년 이후 대규모 네트워크가 존재하던 도시에서 나치 지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치 네트워크의 부상은 시민사회의 파괴와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나치 정권은 독일인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고 평범한 국민들도 이웃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일을 장악한 나치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나 결국 패망하여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 진정한 세계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지배권을 두고 공산주의 소련과 미국 및 나토 세력이 재차 대립하는 냉전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전후 국제질서는 미국이 이끄는 나토와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두 개의 거대한 위계적 집단이 대립하는 냉전 구도로 흘러갔습니다. 두 세력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로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중앙 허브인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측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보와 결정이 핵심부에서 주변부로 퍼져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계질서형 조직은 비단 군사 방면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유사한 하향식 조직이 성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 기업 제너럴 모터스를 이끌었던 알프레드 슬론의 엠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슬론은 기업이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주주가 정상에 임원진이 바로 아래에 있으며 그 밑에는 다시 다수의 전문 부서가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개별 부서들은 상호 소통하지 않고 대신 중앙의 노드와 연결됩니다. 이는 빠르게 표준적인 기업 조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냉전 시대는 마치 위계질서가 네트워크를 압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위계질서에서 정점을 차지하였고, 민간 기업에서도 주주 혹은 경영진을 핵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조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잠재력까지 모두 사라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트워크는 20세기 말 공산주의를 붕괴시켰습니다. 한동안 러시아는 스탈린주의의 혹독한 통치를 받았고, 민간 결사나 시민사회도 철저히 탄압당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상대적으로 온건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산주의적인 조직이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 결사의 발전은 노동계급 내의 반체제 인사, 고학력 자유주의자와 지식인층, 가톨릭 등이 상호 소통하기 시작하였던 동유럽의 폴란드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한번 시작된 네트워크는 빠르게 성장하였고, 1969년에서 1977년까지 40% 팽창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면 독립적인 연대노조가 핵심 노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민간 네트워크를 단속하려 하였지만 네트워크의 힘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마침내 1989년 연대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 세력이 공산당에게 자유선거를 요구하였고, 그들은 이후 벌어진 선거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두며 공산당 독재의 종짓부를 짓껐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변화는 동유럽 전역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일례로 1989년 9월에는 헝가리도 자유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동서 독일을 나누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보수파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막기 위해 1991년 8월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소련 자체가 붕괴되기에 이릅니다. 냉전 시대를 지배하던 세계의 양대 위계 질서 가운데 하나가 세계사의 무대에서 재빠르게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보다는 파급력이 덜하지만 일찍이 1970년대 미국에서도 사회적 위계 질서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민권운동이 기존의 인종차별적 제도에 저항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직된 위계 질서만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어려움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는 이를 상호의존의 시대로 불렀습니다. 국가, 조직, 기업 등을 막론하고 고립된 상태에서는 개별 노드가 생존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하나의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게 의존하고 또한 그들과 상호 연결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기의 세상은 한층 상호의존성이 강해졌고 또한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엄격한 위계 질서의 장점이었던 중앙계획은 효율성을 잃었습니다. 당장 기업들은 자신들의 조직이 지나치게 계층화된 나머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즈니스 구조의 핵심 노드에 해당하는 경영진은 대량의 정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일선 직원이나 개별 부서의 경우 지나친 전문화 혹은 분업화의 폐단이 나타났습니다. 제품 디자인의 간단한 변경을 위해 전체 생산 프로세스를 멈추어야 하는 경직성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계층 구조가 비판받거나 혹은 흔들리는 가운데 획기적인 네트워크가 등장하였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만든 주인공인 인터넷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터넷의 시작은 그저 서로 결합된 몇 대의 컴퓨터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다 1983년 더욱 많은 컴퓨터를 연결할 필요에서 TCP, IP가 도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각각의 내부 구조와 무관하게 어떠한 컴퓨터도 네트워크를 이용해 소통하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나아가 HTML, HTTP, URL과 같은 웹통신용 오픈소스 도구가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 공간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된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낸 콘텐츠로 가득한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네트워크적 성격은 현재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별 노드를 통제하는 단일한 중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링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연결의 방식과 형태가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는 고정된 지도가 없으며 엄밀히 말하자면 지도를 만드는 행위조차 불가능합니다. 인쇄술의 발달이 중세시대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인터넷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매개체이자 확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가격이 떨어졌듯 컴퓨터의 가격도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2001년 9월 11일, 21세기의 첫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의 중심 노드를 직접 타격한 테러 공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테러범들은 알카에다로 알려진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정작 공격을 감행한 테러리스트들은 대개 네트워크 안에서 약한 연결관계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오직 모하메드 아타라는 한 인물이 핵심 역할을 하였으니 그는 납치범 19명 가운데 16명과 연결되어 있었고 집단 외부의 다른 중요 인물 15명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테러범 가운데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셈입니다. 미국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에 숨어든 알카에다를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았으며 나아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 권력 공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이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이슬람주의 네트워크가 파고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미국의 개입이 만들어낸 자유가 그들이 한층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혼란의 중동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다시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되어 시리아와 같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었던 아랍의 봄 역시 그렇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억압적인 위계 질서에 맞선 투쟁에서 정보를 전파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제의 붕괴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네트워크 중에는 이슬람 국가를 참칭하는 ISIS와 같은 극단주의자 네트워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ISIS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기타 공개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한 이념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마치 곤충의 무리와 같이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다수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함께 사용하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이들은 한두 개의 계정이 폐쇄당해도 네트워크 내에서의 영향력 자체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네트워크적인 특징은 온라인뿐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들 극단주의자 조직에 대하여 참수 전략을 펼쳤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히드라가 하나의 머리를 잃으면 두 개의 머리가 자라나듯 네트워크의 일부를 공격해도 네트워크 전체는 오히려 커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는 위계적 조직을 상대하는 전략으로 네트워크 조직을 상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 혹은 한계일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분명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분열과 양극화의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특히 정치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연결된 동질적인 네트워크에 갇힌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듣기 좋은 말만 나누기에 좋은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입장이나 목소리만이 강해지는 반향실 효과가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정치적 파괴력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사실 캐머런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주장하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탈퇴 찬성파의 입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존재하는 위계 질서를 갖춘 제도권 기구 대부분이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무기가 있었고 이들은 그를 통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탈퇴 투표로 알려진 탈퇴 찬성파는 소셜미디어에서 맞춤형 광고에 집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이 예정되어 있다든지 유럽연합을 탈퇴함으로써 생기는 여유 예산을 통해 국민의료보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무려 10억 개에 달하는 각종 탈퇴 찬성 메시지가 국민투표 이전 다양한 방식으로 잠재적 유권자와 그들이 참여한 각종 네트워크에 침투하였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잔류 지지자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캠페인 방식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렇게 2016년 6월 브렉시트 투표는 유럽연합 탈퇴 주장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편 대서양 너머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의 힘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페이스북 피드를 통해 뉴스를 보는 현실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더욱 많았고 트위터 팔로워는 32%, 페이스북 팔로워는 87%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힐러리는 트윗당 1,500회 리트윗된 반면 트럼프는 6,000회 리트윗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상위 인기가 곧바로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도 어디까지나 오프라인, 즉 현실 세계로 이동할 때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각종 모임에 나가 온라인 네트워크 외부의 사람들과 정치나 사회 문제를 토론할 때 그 영향력은 한층 커집니다. 만약 이야기 화제가 충격적이거나 흥미로울수록 퍼져나가기 더욱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 온라인이든 현실에서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도발적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네트워크는 위계 질서를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였고 때로는 혁명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인터넷이 보급된 현재야말로 인쇄술이 퍼진 시대 이상의 변혁이 일어나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인터넷은 과거의 출판물보다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일례로 1998년 인터넷 사용자는 세계의 2%에 불과하였지만 20년 후에는 4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IT 선구자들이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인터넷의 확대는 지식의 민주화라는 아름다운 전망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일부 대기업이 디지털 세계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누리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분명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하겠다 약속하였지만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네트워크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개방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네트워크는 선거 기간 동안 조작되어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데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사이버 전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조직까지 네트워크를 선전 채널로 악용하려는 이들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리되 위계 질서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었지만 국가 권력은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에 묶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를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않는다면 사회 불안이 폭발하여 포퓰리즘이나 권위주의라는 정치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사이버 공간은 법과 질서가 마련되기 전이 무법 세상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핵심 집단들의 협력과 적당한 규제가 격동의 시대를 보다 안전하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